염증에 걸린 마음. 자, 데카르트에게서 그리고 그의 철학적인 상속자인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어디에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조건 전체를 동물과 똑같이 내 기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 세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인간 자신만이 주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나누어야 하느냐의 말이다. 데카르트는 인간과 동물의 문제를 깊이 성찰할수록 인간 조건의 많은 부분이 동물의 조건과 같다는 관점으로 점점 더 기울었다. 때 이런 종말을 맞이했을 무렵 그는 영적, 미학적, 지적으로 가장 강렬한 관념들만을 인간 고유의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 늘 반복되는 먹고 자고 성교하고 자녀를 키우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살아가며 하는 평범한 모든 일은 그에게 딱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처한 조건 대부분은 인간의 내 기계에 처리할 수 있었다. 그 방식은 영혼 없는 개나 고양이가 그와 비슷한 일들을 자신의 내 기계로 처리하는 것과 거의 비슷했다. 그러니 데카르트라면 인간의 우울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활용하는 데 적극 찬성했을 것이다. 우울증은 수면과 식욕, 사교성,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 모두는 동물적인 양상이므로 최소한 그 증상들은 순수하게 뇌의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고 따라서 동물 실험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추론할 테니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이런 염려도 했을지 모른다. 우울한 마음에서 나오는 어두운 죄책감과 영적인 실존적인 고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다거나 자신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리라는 확신은 이런 심적인 경험은 오직 인간만 하는 것이어서 동물 실험에서 어떤 정보도 없을 테지만 그럼에도 기분 장애에 소환되는 가장 심각하고 파괴적인 증상들이다. 이런 증상들의 경우 아마도 데카르트는 정신건강 연구에 동물 실험을 활용하는 일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은 정신의학과 심리학 분야의 모든 동물 연구에 대해 줄기차게 쏟아졌다. 확고한 데카르트주의 신념을 갖고 있는 의사라면 고민하지 않고 이 분야 전체를 단박에 무시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정신의학계에서 동물 모델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한껏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 한 번은 동물 연구를 의인화된 무언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말도 들었다. 이제 당신들은 쥐가 자기의 연민을 느낄 수 있다고 혹은 생쥐도 때로는 삶이 살만한 것인지 고민한다고 말할 기세로군요. 정말 진지하게 말해서 나는 염증이 우울 행동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알아낸 동물 연구가 데카르트를 지지하는 입장 쪽에 더욱 확실한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한다. 일장에서 보았듯이 집쥐나 생쥐는 염증이 생기면 복잡하지만 예측되는 방식으로 그것도 즉각적이고 완전히 행동이 바뀐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염증이 생긴 집쥐는 활동이 줄어들고 적게 먹고 적게 마시며 다른 집쥐들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하고 수면 각성 주기가 무너진다. 한마디로 질병 형태를 보인다. 대식세포를 몹시 환하게 만드는 분자인 지질다당 주사를 놓아 한 차례 급성 염증 충격을 가하면 집쥐의 행동은 거의 순식간에 변해서 48시간 동안에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이고 그 후에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지질다당 주사를 다시 한번 놓으면 또 다시 며칠간 질병 행태가 이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생쥐에게 결핵 백신을 주사하면 처음 며칠 동안은 단기적인 질병 행태 단계를 거치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 주 동안 다른 생쥐들을 멀리하며 사회적인 고립 상태를 유지하고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별로 추구하지 않는다. 그 생기는 마치 염증의 결과로 만성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내가 마치라고 쓴 건 의인화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그 생제가 우울함을 느끼는지 또는 자기 삶이 전보다 더 즐거워졌거나 덜 즐거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생제들의 삶이 자기 삶보다 더 즐겁거나 덜 즐겁다고 상상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맹물과 설탕물 중에서 고르게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처럼 생제도 달달한 물을 선호하리라는 것 정도다. 우리는 쾌락에 대한 보상감이 아이의 선호 행동을 부추긴다는 걸 안다. 그리고 생제의 선호 행동 역시 그러리라고 추측한다. 또한 우리는 혈액 백신 접종 후에 생제가 더 이상 설탕물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에 무관심한 상태로 변하는데 우리는 그 이유가 생제가 설탕을 먹으려는 쾌락 추구 충동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생제가 달라진 행동을 보면은 쾌락에 대한 정신적인 경험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추론할 수 있고, 이 변화는 주요 우울장애의 핵심 증상인 쾌감 상실과 유사하다. 나는 이 추론이 동물과 인간 사이의 해석적인 간극을 최소화해주는 합리적이고 견고한 논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어리석은 의인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허황되지만 나는 데카르트도 내 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장담할 수는 없다. 동물의 행동이나 우리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동물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분명 염증이 신체 기계의 한 부분인 뇌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해 동물 실험에서 힌트를 얻으려 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덜 복잡한 일이다. 우리는 지질다당 같은 세균 독소를 쥐의 혈류에 주사했을 때 지질다당 분자들 자체가 즉각 뇌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혈류의 장벽이 그 분자들의 출입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질다당에 대한 쥐의 염증 반응은 혈류의 장벽을 통과한다. 쥐의 몸에서 활성화된 대식세포들이 방출한 사이토카인은 혈류 장벽을 넘어서 염증 신호를 전송할 수 있고, 그렇게 전달된 신호가 쥐의 뇌에 상주하는 대식세포들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여러 이유로 뇌의 대식세포는 미세신경세포라 불린다. 이름은 달라도 몸의 다른 부분에 있는 대식세포와 매우 유사하다. 미세신경세포 역시 생애 대부분을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조용히 대기하며 기다린다. 적대적인 세력이 자기 지역에 침범해 오거나 몸의 다른 부분에서 공격받은 면역세포들이 동원 요청 방송을 할 때까지 말이다. 몸의 지질다당 주사에 반응해서 염증 신호를 보내면 미세신경세포는 이 신호를 감지해서 화가 난 상태가 되고 이동성이 높아지며 자신들도 몸소 사이토카인을 뿜어내면서 몸의 염증 상태를 뇌에서 메아리처럼 퍼뜨리며 증폭한다. 또한 몸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뇌의 로보캅인 미세신경세포가 전투에 나설 때도 주변의 무고한 구경꾼에게 그러니까 주변 조직에 있는 뉴런과 다른 신경세포에게 부수적인 피해를 입힌다. 전투에 동원되어 사살 명령을 실행하는 대식세포 군대는 전쟁터가 폐해든 관절이든 뇌든 가르지 않고 언제나 주변 지역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나 만성 염증 이후에 몸에는 흉터가 남게 마련이지만 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손가락 관절을 둘러싼 섬유 구축 때문에 형태가 일그러진 피부인의 손과 달리 기계적으로 뒤틀리는 흉터 조직이 뇌에서 생기지 않는다. 대신 뇌는 미세신경세포의 활동에서 다른 방식의 부수적인 피해를 입는다. 이를테면 뉴런이 적거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시냅스 연결의 가소성이 떨어져서 경직되거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시냅스 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화가 난 미세신경세포는 바로 근처에 있는 뉴런을 죽일 수 있고, 죽은 뉴런을 대체할 새 뉴런이 형성되는 재생 과정도 방해할 수 있다. 이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세신경세포의 활성화가 뉴런의 적응성을, 다시 말해서 가소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뉴런, 특히 뉴런들 사이의 시냅스 연결은 원래 가소적이다. 오해할까봐 말해두지만
이 말은 뉴런이 폴리스티렌이나 PVC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공장용 찰흙처럼 힘을 가하면 변화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냅스 연결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가 있다. 유용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연결은 더욱 강해지고 쓸모가 적거나 자주 사용되지 않는 연결은 약해진다. 시냅스 연결의 이런 변화 가능성을 가장 먼저 상상한 사람 중 하나가 프로이트지만 당시 그는 시냅스를 실제로 볼 수도 없었고 시냅스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다. 현재 시냅스 가소성은 적응 행동과 학습, 기억에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미세 신경세포 활성으로 인한 시냅스 및 시냅스 가소성 감소는 염증이 생긴 동물의 기억 소실, 인지장애, 유사 우울증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줄 개연성 있는 연결고리이다. 또한 미세 신경세포 활성화는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은 특히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표적으로 삼는 세로토닌의 경우에 더욱 명백히 나타난다. 보통 뉴런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을 원료로 세로토닌을 만든다. 그러나 화가 난 미세 신경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은 뉴런에게 동일한 재료인 트립토판으로 세로토닌이 아닌 다른 최종 산물을 만들도록 지시할 수가 있다. 평소에는 세로토닌을 만들던 뉴런이 염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키누레닌 같은 다른 분자들을 생산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나쁜 소식이다. 첫째로 그렇게 되면 시냅스로 방출될 세로토닌 양이 줄기 때문에 수면, 식욕, 기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세로토닌 신호의 정상적 리듬이 무너진다. 둘째, 키뉴레닌을 비롯해 세로토닌 대신에 만들어지는 다른 여러 분자에는 독성이 있다. 이 독성은 뉴런에 영향을 끼쳐서 뉴런을 과도하게 흥분시키고 대사에 필요한 뉴런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결국에는 뉴런을 죽게 한다. 미세 신경세포 활성화의 최종 결과는 세로토닌 신호 전달을 방해하거나 꺼버리는 것이다. 세로토닌은 우울증 및 우울증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항우울제에 관한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동물원 내에서 염증이 세로토닌의 작용을 방해한다니 염증이 가장 미세한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우울증을 일으키는지가 드러난 것이다. 염증이 시냅스에 방출되는 세로토닌 양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시냅스 내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정반대의 작용을 한다는 뜻이다. 이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 즉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나 기타 항우울제 치료가 잘 듣지 않는 많은 환자에게 염증이 있을 확률이 특히 높은 한 이유일 것이다. 정신 환자에게 나타나는 주요 우울장애와 일반 인구 전반에서 나타나는 가벼운 우울 증상은 모두 혈액 내의 염증 단백질 증가와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내용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축적된 환자군 대조군 연구와 역학 연구를 통해서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전통적인 진단 기준에서는 신체 질병이 있는 경우에 주요 우울장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고 보지만은 몸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이 발병해 병을 뻔히 앓는데도 진단을 받지 못했던 피부인과 같은 처지의 수많은 환자의 경우에 메커니즘으로 판단할 때 그들의 주요 우울장애와 염증은 서로 연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우리에게는 염증이 우울증에 선행한다는, 심지어 우울증을 예측하게 한다는 강력한 증거도 있다. 이는 염증이 우울증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메커니즘을 묻는 질문에 관해서도 점점 더 좋은 답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사이토카인 신호가 과거에는 결코 통과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몸과 뇌를 나누는 장벽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로 알게 되었다.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 같은 경미한 염증 충격조차 감정 내 연결망 중심 부위들의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안다. 동물의 경우에는 몸의 염증이 어떻게
뇌로 번져서 뇌의 대식세포에 해당하는 미세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지, 그리하여 뉴런과 시냅스, 세로토닌 대사에 어떻게 부수적 피해를 입히는지 더욱 자세히 알고 있다. 또한 fMRI와 전자신경으로 관찰한 결과 사람과 생쥐에게서 염증이 뇌 속의 변화를 느끼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동물의 행동이 우울증 증상처럼 변한다는 것도 안다. 지금 나이란 것은 과학 문헌들로 이루어진 빙산에서 작은 한 모서리에 지나지 않으며 관심 있고 더 알고 싶은 사람은 훨씬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이래도 데카르트 주의를 강경히 고수하는 골수 이원론자들은 여전히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면역계가 몸과 마음을 연결한다는 비범한 주장을 합리화하기에는 아직 비범하게 탄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툴툴댈 것이다. 공정을 기하자면 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이 아직 완벽하고 철저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아직은 빈틈도 있고 마무리가 허술한 부분도 있으며 우리가 동물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사람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사이에도 여러 간극이 존재한다. 소규모 연구와 실험 방법에서 나온 많은 결과가 신경 면역학의 빠른 발전 속도에 밀려서 금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어느 분야든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이라면 자연스럽게 처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극적인 최근의 발전들은 어떻게에 관한 질문을 아직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자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으로 만들어 주었다. 역장에 왜 염증과 우울증일까? 왜 염증과 우울증일까? 우리는 염증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에 관해서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모두 알고 있고 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만 안다면 여전히 뭔가가 빠진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왜 그런지도 알아야 한다. 염증이 있는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애초에 왜 염증이 생긴 것일까?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적대적인 세계에서 살아남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목적인 면역계의 염증 반응이 왜 우리를 우울한 상태로 몰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게 보일까?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몸에 생긴 염증의 원인들 가운데서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다. 아주 명백해 보이는 후보 하나는 염증성 질환이다. 현재 우리는 피부인처럼 주요 염증 질환이나 류머티즘성 관절염, 당뇨병, 죽상 동맥경화증 같은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우울증이 아주 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신체 질병만으로는 주요 우울장애 연구 결과들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나 C 반응성 단백질의 증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 정신의학회가 내놓은 공식 진단 기준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신체 질병이 없을 때만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게는 이 사실이 아주 해괴해 보인다. 피부인처럼 모든 우울증 진단 기준에다가 해당하는 사람도 엄격히 말해서 주요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니 말이다. 실제 임상에서 피부인과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상황은 정신건강 증상을 아예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이른바 동반이완 우울증 사례로 진단받는 것이다. 동반이완이라는 딱지를 붙였다는 것은 의사들도 환자들의 우울증이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있음을 인지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들의 우울증이 정신의학회의 정의에 부합하는 주요 우울장애라고도 관절염을 일으킨 것과 동일한 면역계의 병리 과정에 의한 것이라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멀리 에르가 동반이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환자의 증상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은 못하면서도 뭔가 있어 보이는 용어로 포장하는 의료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아직까지도 데카르트주의를 충실히 신봉하는 의사들은 동반이완 우울증이라는 말을 글쎄 그런 상태에서 우울증 걸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애들로 하는 암호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동반이완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것, 그러니까 순전히 병에 걸린 서글픈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서 우울증이 생긴 거라는 사례의 상당수가 사실은 염증성 우울증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주요 염증성 질환으로 폭증한 사이토카인과 대식세포의 메커니즘이 일으킨 우울증 말이다. 아무튼 진단 기준을 곧이곧대로 따르자면은 신체 질환은 주요 우울장애 환자들에게 염증이 생긴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밖에 개연성이 있는 다른 원인으로 무엇이 있을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신의학적인 우울증을 진단할 때 고려하는 위험 요인 가운데 염증 증가 원인으로도 볼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까? 체지방, 즉 지방 조직은 염증성 조직이다. 면역계의 로보캅이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주요 원천 중의 하나인 대식세포가 지방 조직의 약 6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가 높고 과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은 더 마른 사람에 비해서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와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더 높다. 또한 과체중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이는 비만이 우울증을 초래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울증이 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일까? 인과의 화살은 둘 중에 어느 쪽으로든 향할 수 있고 동시 양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다. 우울증에 걸리면 마음을 달래려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는 행동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비만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몸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문화에서는 뚱뚱한 외모에 대해 타인의 비난과 자괴감이 심한 스트레스를 몰고 와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는 비만이 대식세포의 수와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를 늘려서 면역계가 우울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어쨌든 비만이 염증도 유발하고 우울증의 위험성도 높이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비만이 그렇게 만든다 그러는 거죠. 나이 역시 비만처럼 염증 증가와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염증이 더 많이 생긴다. 다른 모든 것이 그대로라도 사이토카인과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면역계 역시 나이가 들수록 위험을 인지하는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과의 인간관계는 비만보다 나이 쪽이 조금 더 명백하다. 우울증이나 염증이 나이 듦 아니면 적어도 시간이 흐르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우리가 우울하든 말든 염증이 있든 말든 시계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것은 염증과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염증 증가와 노화와 관련된 우울증 위험 증가의 모든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은 죽음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의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와는 무관하게 우울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일까? 이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노화와 비만 외에도 염증과 우울증 모두를 증가시키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몸의 염증 상태에는 계절차가 뚜렷이 나타난다. 유럽 사람들은 겨울에 해당하는 11월 또 1월에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가 더 높아지고 같은 기간 남반구에서 여름을 즐기는 호주 사람들은 그 수치가 더 낮아지는 시기다. 염증은 명백히 겨울에 더 잘 생긴다. 아마도 독감 등 감염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 시기에는 우울증 증상이 생길 위험도 더 높아지는 뒤 계절성 정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혹시 면역계의 계절주기나 일주기가 연간 또는 일간의 기분 변화를 불러오는 것일까? 모를 일이다. 아직은 말이다. 알다시피 제기된 모든 질문에 답하기에는 신경면역학이 아직 너무 신생과학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염증이 생긴 원인으로 꼽힌 것 중에서 명백한 실마리는 나이나 비만이나 일조시간 같은 물리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요인이다. 복잡 하군요.